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후반의 할아버지입니다. 식당에서 손님 받기 전에 장사 준비를 하며 심심풀이로 사연 읽어주는 채널을 듣기 시작하다 보니 어느덧 팬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제 지난 날들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해서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을 들여 저를 키우시게 했어요. 워낙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새어머니가 친어머니인 줄 알고 살았어요. 새어머니는 제 밑으로 동생을 5이나 낳으셨고 저는 작은 집에서 북적거리며 동생들을 돌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워낙 깡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던지라 늘 먹을 것도 부족해서 감자 한 쪽도 가족들과 나누어 먹어야 했죠. 전래동화 속 흥분의 가족이 딱 저희 집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일을 하시긴 하는데 벌이가 좋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딱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셨어요. 아무래도 어린 자식들 키우랴 생활 전선에 뛰어들 생각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당연히 저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배움이 짧은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힘쓰는 일밖에 없었죠. 제가 힘을 좀 쓸 수 있는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부터 시내에 있는 쌀집 가게에서 배달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래도 동생들에게 좀 더 먹일 수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몇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갑작스런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저는 차비만 달랑 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어요. 이 당시 서울에 가면 일자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무작정 서울로 향한 것이지요. 바로 밑에 동생 2명을 데리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와서 짜장면 배달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가벼운 철 가방에 넣어 배달하지만 그 시절엔 나무 가방에 음식들을 넣고 배달해야 해서 몇 배는 더 무거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9살에 밑에 동생이 16, 14살이었어요. 동생들도 그 어린 나이에 다 같이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며 적은 돈이라도 몇 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끼니를 때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 복이 오더라고요. 하루는 중국집 사장님이 저를 주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이것저것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배달 일만 하다가 주방에서 처음으로 반죽을 해보게 되었어요.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벅차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배워서 잘 해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하게 되었죠. 그렇게 주방 보조로 3년을 일하다 보니 혼자서 중국집 요리 대부분을 할 줄 알게 되었어요. 급여도 조금씩 올라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생활비도 붙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중국집 주방장이 되겠다는 목표로 참 성실히도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하다 보니 사장님도 저의 성실함을 알아봐 주었고 장사가 잘 되어 2호점을 낼 때 그곳의 모든 요리를 저에게 맡기실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급여도 계속 올라 동생들 공부도 시킬 수 있게 되었죠. 동생들에게는 너희만이라도 배워야 하지 않겠냐며 검정고시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 모두 제 바람대로 중고등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둘째는 대학에 갈 만큼 공부를 잘하기에 대학 공부도 시켜줄 테니 열심히 해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나중엔 회계사가 되어 큰 회사에도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셋째는 공부에는 흥미가 없는지 건설 현장에서 타일 일을 배워 제 앞가림을 잘 해나갔습니다. 동생들 모두 공부시키고 하다 보니 저도 나이가 35살이나 되어버렸어요. 내 몸 하나에 가족들까지 챙기다 보니 어느덧 나이만 많이 먹은 노총각이 되어 저는 결혼도 포기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중국집 서빙 직원으로 들어온 아가씨가 한 분이 있었는데 갸냘픈 몸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착한 심성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흔들었고 그 여자와는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어요. 아내도 저와 다를 바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다른 점이라면 딸린 동생들이 없다는 정도였고 대신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내와 장모님을 모시고 작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집에서 아이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워낙 병환이 깊은 상태여서 결혼을 했기에 그래도 저희 예상보다는 오래 살아주셔서 손자도 둘이나 보고 가셨네요.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살면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쉬이 지나치지 못했어요. 한 번은 중국집 앞에 배가 고파 굶주리던 아이들이 쪼그려 앉아 냄새만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사비를 털어 군만두를 내어주더군요. 아내는 선행을 하면 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게 남을 위해 돕는 데 쓰이는 돈을 너무 아까워만 하지 말라고 하곤 했죠. 그 당시 저는 나부터 잘 살아야 남도 돕는 것 아니냐고 내 돈 모으기에만 혈안이었던지라 그런 아내가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아내의 선행 덕분인지 저는 새로 중국집을 오픈해서 차렸는데 정말 장사가 잘 되곤 했어요. 이 모든 게 아내의 덕인가 생각하기도 했죠. 장사가 잘 된 지 몇 년 후에는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참 욕심이 많고 똑똑했어요. 초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오면 늘 100점 맞는 시험지를 들고 와 보여주곤 했어요. 큰아들은 책을 좋아하고 숙제도 혼자서 알아서 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속 썩일 일 없이 참 손 안 가게 잘 커준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공부까지 잘하니 저희 집안의 자랑이었죠. 반면 둘째 아들은 감성적이고 정이 많아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참 많이 따르더군요. 학교에 가면 친구와 주먹 다짐으로 싸우고 오는 날도 많았는데 싸운 이유는 늘 남을 돕다가 싸우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를 가만두고 볼 수 없었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그렇게 싸우고 오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면 싸울 만한 일인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나가서 자꾸 싸움만 하고 들어오니 저희 부부는 은근 속을 태우곤 했네요. 작은 아들은 천성이 착하고 동물을 참 좋아했어요. 하루는 집 앞에 버려진 새끼 강아지를 보고는 집에서 키우게 해달라고 며칠을 사정을 하더군요. 큰아들은 제 동생에게 애완동물을 키우면 털도 날리고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든다며 강아지를 키움에 있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지 구구절절 어린 동생에게 설명을 하더군요. 저도 큰아들과 같은 생각이었지만 작은 아들이 며칠을 밥도 안 먹고 강아지에게 가져다 주는 걸 보고는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식구가 한 명 더 늘게 되었습니다. 우려와는 다르게 작은 아들은 책임감 있게 강아지를 잘 돌봐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둘을 데리고 길 건너 공원에 나갔습니다.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그때 강아지 목줄이 풀어지며 강아지가 앞으로 뛰어나가더군요. 그걸 작은 아들이 잡겠다고 뛰어들다가 차에 치일 뻔한 걸 제가 가까스로 막았어요. 제가 대신 차에 치이는 바람에 그 후로는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1년 넘게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느라 돈도 많이 들었네요. 그래도 제 아들이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라며 속으로 감사해 하게 됐습니다. 아픈 허리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주방 보조를 구해 간신히 일을 꾸려나갔어요. 내 몸이 성했으면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월급으로 나갔고 어설픈 보조 요리사의 실력으로 매출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꾸려왔던 가게에 위기가 찾아오고만 것이었죠. 그래도 사고 이후 1년이 지나고 나니 몸이 좀 괜찮아져서 허리에 복대를 차고 나가 제가 다시 요리를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회복하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다시 장사가 잘 되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애쓰며 살았네요. 비가 올 때면 참 출근하기 싫을 만큼 허리가 쑤시고 아팠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 참고 일했습니다. 그게 가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던 제 욕심도 있었고요.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살다 보니 그래도 삶의 여유가 좀 생기더군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둘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인 나는 가방끈이 짧지만 내 자식만큼은 꼭 공부를 많이 시켜주고 싶었어요. 제 바람대로 큰 아들은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해서 고시 공부를 하더니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5급 공무원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군인이 되었어요. 작은 아들은 수의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 공부엔 소질이 없었던지 3년간 공부하다 결국 포기하고 군대에 갔다가 적성에 맞는다며 군인이 된 것이었죠. 아들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몇 년 지나니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왔더군요. 큰 아들은 같은 공무원 일을 하고 있는 처자를 데려왔는데 아주 부잣집에 맏딸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아들네 사돈댁은 교수님 집안의 강남에서도 잘 사는 축에 속하는 엘리트 집안이더군요.
저는 우리 집이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 제 아들과 결혼해준다는 큰 며느리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남의 손 안 빌리고 살 정도야 되지만 자식들 집까지 사줄 만큼 여유로운 건 아니어서 장가 보낼 때 딱 1억 정도밖에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큰 아들은 부모가 이것밖에 해줄 수 없는 것에 좀 못마땅해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사실 내 자식 먹이고 입히고 공부 가르쳤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부자로 잘 살아온 처자를 며느리로 들이려니 속으로 부담이 되었는지 하루는 아내가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집 팔아서 전세 들어가고 남는 돈으로 성훈이네 집값에 보태줍시다. 아니 여보, 우리가 살 집은 하나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큰아들이 교수님 집안 딸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부모가 돼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아들 기 안 죽고 살지 않겠어요? 자식 기 살리자고 우리 사는 집을 팔자고? 나는 반대야. 우리가 늙어서 자식한테 부담 안 되려면 우리도 집 한 채 정도는 쥐고 있어야지. 제 설득에도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며 자식에게 돈을 해주고 싶어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해주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우리가 마련해준 돈에 사돈댁이 보태준 돈까지 합쳐 처가 근처에 번듯한 집 한 채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 자산이었던 집이 없어지고 나니 내 아내와 내 몸 하나 건사하려면 기운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참으며 일을 하게 되었죠. 큰 아들이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나자 작은 아들도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집안은 넉넉지는 않았지만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결혼하는 날엔 두 아이의 친구들이 참 많이도 왔더군요. 그래서 결혼식 날에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뒤에서 서서 구경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결혼 전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관사 신청을 해서 아파트를 배정받아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아들 결혼 자금 부담을 덜 수가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작은 아들은 늘 우리 부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명절이면 아들 며느리가 모두 모여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모든 게 다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시어머니 노릇도 안 하고 그저 부담 안 주고 자기들끼리 잘 살면 된다며 아들 자식 내외에게 바라는 거 없이 살면 서로 감정 상할 것도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요. 저 또한 아들 모두 키워 출가시키고 나니 오로지 제 삶만이 덩그러니 남더군요. 그래서 아내와의 시간을 즐기며 같이 드라마도 보고 주말엔 산에도 오르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손주들을 맡기면 아내와 함께 손녀 손자들 보는 낙으로 살기도 했어요. 늘 자식들이 도와달라고 손을 뻗으면 한 번도 거절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러다 제 아내가 65세가 되었을 때 저만 홀로 놔두고 혼자서만 하늘로 떠나버렸습니다. 서로 애정 표현은 안 하더라도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던 사이인지라 아내가 떠나고 나니 내 몸 반쪽이 사라진 것 마냥 휑하고 마음이 너무도 공허하더군요. 그 슬픔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떠나버린 후 제 머리와 눈썹은 모두 백발로 변해버렸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눈썹이 모두 하얗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아내와 결혼하던 날 주례 선생님 말대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었구나란 생각에 또다시 아내가 그리워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아들들은 혼자 지내는 제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주말이면 찾아와 저를 한 번씩 보고 가더군요. 하루는 큰 며느리가 햇반에 컵라면을 잔뜩 싸서 왔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실 때 귀찮다고 안 드시지 말고 정 귀찮으시면 이렇게라도 챙겨 드시라고 사왔어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 큰 며느리가 부엌 장 안에 가득 채워놓은 간식들을 보니 씁쓸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작은 며느리도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반찬들을 챙겨와서 냉장고에 채워놔 주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둘이나 둬서 며느리들이 시아버지인 저를 챙겨주니 고맙더군요. 그렇게 아내가 떠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게에 나가 카운터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며느리 또래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5살, 7살쯤 보이는 아들 둘을 데리고 들어와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 나누어 먹더군요.
아이들이 허겁지겁 자장면을 먹는 모습에 아주머니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음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내가 젊은 시절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돕던 일이 생각이 나서 얼른 주방에 탕수육을 하나 주문해서 튀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앞에 탕수육을 내밀며 서비스라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고맙다며 아이들에게 탕수육을 나누어 먹이고는 나오는 길에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네더군요. 그동안 처지가 어려워 아이들에게 고기 한 점 못 먹였는데 사장님 덕분에 아이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네요. 베풀어 주신 친절 감사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그동안 왜 아내가 이런 선행을 해왔는지 알겠더군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있는 차를 향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추워진 탓인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느낌이 들었고 순간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진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에 옮겨진 후였습니다. 제 눈앞에는 아들 둘과 며느리들이 와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더니 제가 계단에 쓰러져 있던 걸 어떤 아주머니가 119에 신고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아들들에게 연락이 가서 아들들이 달려온 것이었죠. 의사의 말에 의하면 뇌졸중으로 팔다리에 마비가 오게 되면서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굴러 떨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건 가벼운 뇌진탕 때문이고 뇌출혈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다만 추운 날씨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해 일시적으로 마비 증세가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제게 중풍 전조 증상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다시 가게 일을 보러 나갔는데 그때 탕수육 아주머니가 가게를 기웃거리더군요. 저는 아주머니를 보고는 들어와 앉으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식사하고 가세요. 아니에요. 오늘은 아이들 안 데리고 오셨네요. 언제든지 애들이 자장면 먹고 싶다고 하면 그냥 데리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 몸이 좀 괜찮으신가 해서 잠깐 보러 온 거예요. 그날 그렇게 쓰러지셔서. 혹시 그날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게 아주머니였어요? 네. 그런데 왜 쓰러지신 거래요? 저는 그날 아이들 때문에 얼른 들어가 봐야 해서 결과를 못 듣고 왔거든요. 가벼운 뇌진탕이었어요.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예. 혹시 걱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요.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쓰러지신 것 보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아주머니한테 큰 도움 받았네요. 저는 그날 그 아주머니를 홀에 있는 테이블에 앉혀 제 와이프 이야기를 하며 그동안 와이프가 어떻게 살아왔고 얼마나 사람들을 돕고 살았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베푼 친절에 저 또한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게 되었죠. 정말 아내의 말대로 선행은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오더군요. 그 생각에 아내가 더욱 그리워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아들들은 혼자 지내는 제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퇴원 후 돌아온 주말에 아들 며느리들이 모두 모여 저를 보러 왔더군요. 그리고 식사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후 3시쯤이 되니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 1시간 반이나 지났더군요. 방에서 나가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밖에서 조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아버지가 형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모시기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형수님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방님, 저희들 사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조카 중학생이라 공부해야 되는 거랑 아버지 모시는 게 무슨 상관인데요. 형은 아버지가 집 사라고 집까지 팔아서 보태줬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 아프고 병드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장명은 목소리 그만 높여. 아버지 깨시겠다. 정 모시고 싶으면 네가 모시면 되잖아. 그만들 하세요. 아버님 저희가 모실 테니까 이제 그만들 싸우시라고요. 나는 형이 당연히 아버지 모셔갈 줄 알고 내가 먼저 모시겠다고 하면 혹시라도 형이 서운해할까봐 얘기 꺼낸 거였어. 내 딴에는 그래도 형네 집이 우리 집보다 더 넓고 좋으니까 거기 계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얘기한 거라고. 형이 계산적인 사람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 정말 실망이야. 형님, 며느리 입장에서 아버님 모시는 게 얼마나 부담이고 어려운 일인 줄 아는데 그래도 너무 칼 같으시네요. 저도 이 사람이 아버님 모시자고 했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동안 아버님이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모시기 싫다는 말하기 어려울 텐데 저도 형님네한테 정말 실망이네요. 내 몸 하나는 내가 건사할 수 있는데 자식들이 방 밖에서 저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 무척 씁쓸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 아이들에게 내 걱정 말라고 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아빠, 나 때문에 평생 허리 아파서 고생했는데 제가 당연히 모셔야죠. 이제 아버지 연세도 있고 건강도 염려되니까 같이 살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손살에 치며 됐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나중엔 작은 며느리가 저를 데리러 왔다며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작은 아들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지내던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는 나오게 되었네요. 그 후 작은 아들 부부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아들들과 같이 살 때와는 다르게 출가한 아들네 집에서 같이 살려니 가시방석도 이런 가시방석이 없었습니다. 끼니 때가 다가오면 괜히 며느리에게 미안해지고 내가 뭐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주방을 기웃거리면 며느리는 더 불편해하며 그냥 편히 앉아 있으라고만 했어요. 그럼 저는 괜히 놀고 있는 손이 부끄러워 욕실로 들어가 제 양말과 속옷을 빨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게 핀잔을 주며 아버님 제발 그냥 편히 계세요. 아버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고는 빨래가 들어있던 바가지를 대신 들고 빨래를 널러 가곤 했네요. 작은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좋아 뭘 만들어도 참 맛이 좋은데 어째서인지 밥이 잘 넘어가지 않더군요. 어느 날은 입맛이 없어 밥에 물을 부어 먹기라도 하면 며느리가 반찬이 입에 안 맞으시냐며 안절부절 못해하니 제 마음이 더욱 편치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아들 집에 들어와 짐이 되고 있는 건지 다시 나가던지 아니면 내가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되던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저는 작은 며느리가 없는 틈에 타서 청소와 걸레질을 했고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산책을 핑계삼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시간을 때우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의 생활은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불편해서 더 이상 못 있겠더군요. 저는 결국 혼자서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작은 아들 부부에게는 너희가 나 챙겨준다고 말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하고는 다시 짐을 싸서 나오게 되었어요. 아들 집을 나오고 나니 얼마나 홀가분한지 이제는 방귀도 제 마음대로 뀌고 밥도 먹고 싶은 대로 먹으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더 나이가 들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 몸 제가 건사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혼자 살고 싶네요. 요즘은 더 바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께 무료 식사 제공하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아내가 생전에 꼭 해보고 싶어 했던 일이었는데 늦었지만 제가 대신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경기에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